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군입니다. 오늘은 구조물의 절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로는 활절, 힌지 조인트 또는 핀 조인트라고 불리는 활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절, 리지드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활절과 강절의 실제 구조물에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런던에 영국 런던에 있는 밀레니엄 브리지의 구조적 고차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조르주 퐁피드 센터의 구조적 고차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점에 대한 일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절점 저희가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구조물은 단일 부재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구조물은 여러 개의 부재, 멤버가 결합되어 있는데 부재 사이의 접합점을 우리는 절점, 조인트 또는 격점이라고 부릅니다. 격점은 영어로 패널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물에서는 모든 절점은 완전히 유연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절이거나 또는 완전한이 강한 것, 그러니까 강절은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역학에서는 이들 절점을 이상화하여 이렇게 두 가지 종류, 활절과 강절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절,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절은 보통 영어로 힌지 조인트 또는 핀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활절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인면상 먼저 살펴보면 여기 수직부재가 있고 여기 수평부재가 있다고 치면 그 절점을 어떻게 보면 회전이 가능한, 그래서 회전이 가능해서 이 각도, 이 부재각이 변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호로 보면 두 부재의 절점에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 간에, 두 부재 간에는 회전이 자유로운 거죠. 회전이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활절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절은 이 부재축 방향으로 인장 또는 압축이 되겠죠. 작용하는 축 방향력이 작용을 하고요. 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그 부재축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이라는 부재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용력 수가 두 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평면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평면에 표시한 거는 이 가운데 있는 H형광이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둥이라고 보고 내면에 철골보가 연결된다고 볼 때 이 철골보가 이 기둥에 활절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표기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 표기 방법은 부재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짧은 막대기를 표시한 게 이렇게 활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거더라고 하죠. 근데 이제 거더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 기둥과 이 거더에 해당되는 보가 강절, 뒤에 배울 강절의 형태로 접합되어야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더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절로 연결하지 않고 활절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구조 계획을 할 때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연결되는 보는 항상 강절일 필요는 없다. 활절로 구성해도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활절을 부재 간의 접합점을 힌지 또는 핀으로 결합한 절점을 활절이라고 합니다. 힌지 조인트, 핀 조인트. 그래서 활절은 절점의 회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부재 사이에서의 수직 및 수평 방향에 힘만이 전달되고 모멘트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활절에는 축 방향력과 전단력만이 작용하고 휘인 모멘트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활절로 연결된 부재들은 힘을 받아 변형을 할 때 그 절점에서의 이동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겠죠. 그렇지만 부재 간의 각도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지지되는 회전단, 저번 시간에 구조물의
그 지점을 통해서 회전단을 배웠죠. 그 회전단은 일종의 활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단과 활절을 비슷한 뜻으로 혼용되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절, 그러니까 핀 커넥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조평면도에 표시된 것은 철골구조의 구조평면도인데 양 네 모서리에 H형광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빔이 있죠. 비밀이. 보통 이게 강절로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거도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것들이 다 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빔이라고 정의를 해서 빔2, 빔3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빔3와 빔3 사이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B1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절, 핀 커넥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빔 투 빔, 빔과 빔이 연결되는 그 절점을 보면 여기 보면 B1을 보시죠. B1을 기준으로 보면 B1이 B3의 활절로 핀 커넥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빔1을 기준으로 빔1의 외부, 여기 외부라 그러죠. 외부 부분만 B3에 결합을 시키고 지금 그림에서는 고력 볼트를 통해서 결합을 시킨 예입니다. 이렇게 시키고 그 대신 B1의 상하부에 있는 프렌지, H형광의 프렌지는 결합을 시키지 않았죠. 이런 형태가 핀 커넥션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그림을 보면 이거는 빔과 컬럼의 프렌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그림은 뭐죠? 빔2를 보면 빔2가 기둥의 프렌지 쪽에 핀 커넥션 형태로 붙어 있죠.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빔2의 입장에서 보면 빔2의 외부 부분만 컬럼에 연결이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력 볼트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빔2의 프렌지 부분은 결합되지 않은 이런 형태를 핀 접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C 그림은 마찬가지로 빔인데 컬럼의 외부 부분에 접합되는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B3는 요거죠. B3가 컬럼의 외부 부분에 접합되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빔3의 외부 부분만 고력 볼트로 접합이 되어 있고 상하 프렌지는 결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우리는 핀 커넥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 핀 접합은 H형광 보의 외부만 고력 볼트 및 용접 등으로 접합시키고 보의 프렌지는 접합시키지 않은 설계 개념상 보의 회전을 허용한 접합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 접합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단에 저항하는 보의 외부 부분만을 접합시키고 휨 모멘트에 저항하는 보의 프렌지는 접합시키지 않아서 보의 회전을 허용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우리는 핀 접합을 전단 접합, 영어로 쉐어 커넥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H형광과 같은 본드들은 보통 핀 접합을 많이 현장에서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핀 접합이 현장에서 시공성이 좋고 결합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골 구조에서는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활절인 핀 커넥션을 되게 선호를 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도가 아닌 빔인 경우에는 대부분 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에서 핀 커넥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본 그림을 잠깐 하나만 살펴보면 이거는 서울대학교 관전도서관인데 여기 보면 상부에 큰 메가 트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개 층에 해당하는 메가 트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강관 형태로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강관 형태로 매달아서 이 하부에
캔틸레버 큰 보가 있는데, 캔틸레버 형태의 H형광 보가 있는데, 그거를 매단 형태. 그리고 그 H형광의 걷어의 끝에는 이제 빔이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핀 커넥션의 형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확대 그림이 요겁니다. 확대 그림에 보면, 여기 H형광, 요 H형광의 저 안쪽에서 들어오는 H형광의 캔틸레버 걷어라고 보시면, 그거를 하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캔틸레버 길이가 기니까 상부에서 파이프 형태의 인장재로 핀 형태를 유지하면서 달아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결되는 이 캔틸레버 걷어에 연결되는 이게 빔인데, 이 빔을 보시면 외부 부분만 고력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고, 상하 프렌지는 결합을 안 시키는 전형적인 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강절 리지드 조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면과 평면상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면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 수직 부재죠. 콘크리트 수직 부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평 부재가 콘크리트 수평 부재인데, 보통 전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직 구재와 수평 구재를 한 번에 일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점은, 만나는 절점은 보통 강절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호를 그냥 이렇게 만나는 실선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 절점을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기호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절은 앞에서 본 활절에 비해서 강하게 접합이 됐기 때문에 이 부재 간에 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을 구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긴결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합부의 물량은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활절에 비해서 축방향력과 전단력뿐만 아니라 휘 모멘트, 이 절점에는 휘 모멘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절에 작용하는 작용력수는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강절은 부재 간의 접합점을 강하게 결합하여 부재가 회전하지 못하게 한 절점을 우리는 강절, 리지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절은 절점의 회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재 사이에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힘뿐만 아니라 모멘트도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보에서 전달되는 모멘트를 기둥에 전달을 시키는 거죠. 즉 강절에는 축방향력, 전단력, 휘 모멘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강절로 연결된 부재들은 힘을 받아서 변형을 할 때 그 절점에서의 동일한 이동과 함께 부재 간의 각도가 변형 전과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절로 이루어진 골조, 예를 들어서 기둥과 보가 강절로 이루어진 골조는, 그래서 우리는 강접골조라고도 부르고요. 강하게 접합된 골조, 강접골조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모멘트 저항골조라고도 하죠. 왜 모멘트 저항골조라는 거는 그 접합부가 모멘트에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트 저항골조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강성골조라고도 부릅니다. 강성골조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는 라멘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절로 이루어진 골조는 중력 하중뿐만 아니라 중력 방향의 하중에 저항하는 부재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수평하중, 지진하중과 풍하중으로 대표되는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부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앞에 배운 그 기둥과 보가 활절로 이루어지는 그 골조는, 이거는 중력에만 저항을 하고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은 그 골조 자체는 할 수 없는 게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지지되는 고정단 앞에서 배웠던 앞에
시간에 구조물의 지점에 대해서 고정단을 배웠죠. 이 고정단은 활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정단과 강절은 비슷한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절을 사용하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골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철골 구조의 리지드 커넥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구조 평면도에 어떻게 보면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철골 기둥이 있고 철골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있죠. 이게 강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더 1, 그렇죠? 거더 1, 거더 2, 그래서 거더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거더 2 이렇게 해서 거더라고 부를 수 있어서 거더의 명칭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더와 거더 G2와 G2 사이에는 빔, 완 사이에 들어가는 빔 완이라는 빔, 그렇죠? 앞에서 보면 활절의 일부가 한 곳이 활절이죠. 활절로 이루어지는 빔이 설치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보면 약간 바닥판이 이렇게 내밀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밀어진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내밀어진 바닥판을 지지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기둥에서 빠져나와 있는 캔틸레버 거더, 그래서 CEG1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캔틸레버 거더 1이 이렇게 고정단, 캔틸레버 보는 단일 부재인 경우에는 항상 고정단이 강절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지해서 강절 형태를 유지한 캔틸레버 거더가 있고요. 그런데 이쪽 면엔 나머지 이 CB1도 어떻게 보면 캔틸레버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강절이어야 됩니다. 여기 지지점이 강절이어야 되죠. 그래서 강절로 표시를, 빔임에도, 그래서 기둥에서 빠져나오는 부재가 아님에도 이거는 캔틸레버 구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CB1, 캔틸레버 B1이라는 형태를 띄면서 강절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반대편에도 B1의 오른쪽에도 강절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B1의 오른쪽 단부를 핀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CB1을 지지하고 있는 이 부재, G2라는 부재가 비틀림이 걸립니다. 비틀림 응력이 걸려서 비틀림의 저항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지만 H형광보는 어떻게 보면 개방형, 이렇게 폐쇄형 단면이 아니라 개방형 단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비틀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불리하죠. 단면의 성능상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형광보는 비틀림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틀림이 안 걸리게끔 설계를 하는 게 구조 계획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B1의 이 고정단 때문에 이 반대편에도 고정단인 강절 형태를 유지해 준 겁니다. 이렇게 강절 형태를 유지해 주면 이 거더 G2는 비틀림에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비틀림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구조 계획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강절의 형태를 살펴보면 빔 A 그림, 빔 투 빔, 이건 뭐죠? 보면 여기 캔틸레버네요. 여기 캔틸레버 B1과 여기 캔틸레버 B1이 있죠. 여기 맞은편에 B1이 있고,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죠? 여기 G2라는 거더에 붙어 있는 형태로, 그렇죠? 이거는 강절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외부의 고력볼트든 용접이든 어쨌든 결합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프렌지 부분도, 상하 프렌지 부분도 이거는 용접을 통해서 결합을 시킨 거죠.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멘트의 회전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 프렌지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뭐죠? 이게 상부 프렌지를 거더2에 무슨 용접이라고 하죠? 글로브 용접이라고 하죠. 개선을 해서 그 안에 용접봉을 통해서 용접봉에 꽉 채워 넣는 거, 그렇죠? 개선 용접이라고도 부르고 맞댄 용접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글로브 용접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도 밑에도 글로브 용접을 했죠. 글로브 용접이고 글로브 용접의 표기는 이 수직선을 항상 왼쪽에 둬야 되겠죠. 왼쪽에 둬서 그 다음에 한쪽은 사선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참고적으로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이 사선을 이거는 이 화살표 방향에서 용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표기를 하면 반대편에서 글로브 용접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반대편에서 개선을 해서 글로브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나 아래나 하향 용접을 하는 거죠. 하향 용접이 시공하기가 좋잖아요. 상향 용접, 위를 바라보고 용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향 용접을 하도록 만든 기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거더 투 컬럼 플랜지. 이거는 뭐죠? 지완. 지완이면 요거죠. 요 지완이 기둥의 플랜지 쪽에 강접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외부는 고력볼트 접합을 하고 물론 용접을 해도 됩니다. 용접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상하 플랜지도 결합을 시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브 용접을 통해서 결합을 시킨 얘기고요. 요 참고로 보면 여기 뭐죠? 요 패널존이라고 하죠. 요 부분, 요 패널존 부분이 찌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평 스티프너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더가 춤이 크기 때문에 여기 스티프너를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연속성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준 거를 주의 있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더 투 컬럼 앱으로 G2가 어떤 거? 요 G2가 컬럼의 외부 쪽에 강접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외부 쪽에 고력볼트의 접합뿐만 아니라 상하 프렌지를 용접을 통해서 그죠? 강하게 회전을 구속할 수 있도록 결합을 시켜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티프너 패널존이 찌그러지지 않게 변형되지 않게 전단 변형되지 않게 이렇게 보강을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강접합 리지드 커넥션은 H형광 보의 외부뿐만 아니라 프렌지도 상하 프렌지도 용접 또는 고력볼트 등으로 강하게 접합시켜 설계 개념상 보의 회전을 완전히 구속시킨 접합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접합은 일반적으로 전단력에 저항하는 보의 외부뿐만 아니라 휜 모멘트에 저항하는 보의 프렌지도 강하게 접합하여 보의 회전을 구속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용어로 모멘트 접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멘트 접합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멘트 저항 골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모멘트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 기둥과 거더의 강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 H형광 기둥과 철골 H형광 보의 강접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브라켓 타입, 브라켓 형식을 통한 강접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래켓이라면 이 기둥이죠. 기둥의 짧은 길이로 내민 이 부분을 우리는 브라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둥과 이 브라켓은 공장에서 그렇죠? 공장에서 제작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용접에 대한 접합부에 대한 정밀도, 품질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공장에서 아무래도 긴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켓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음 형태로 이 부분에서 보와 브라켓을 고력 볼트를 통해서 접합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모멘트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뿐만 아니라 상하부 프렌지도 고력 볼트를 통해서 접합을 시키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옆에서 본 단면이고요. 요거는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죠. 위에서 쳐다본 모습으로 프렌지 부분도 이렇게 고력 볼트를 통해서 접합을 시키는 형태고요. 외부도 마찬가지로 고력 볼트를 통해서 접합을 시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프렌지 부분을 보면 그 한열로 이렇게 병렬로
결합시킨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렌지 폭이 작은 경우 이렇게 병렬 형태로 일렬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다음 그림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보면 보의 프렌지들 2열의 업 배치를 통해서 배열을 시킨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철골보의 프렌지의 폭이 좀 넓은 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2열로 시켜서 피치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연단거리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이걸 많이 쓰고 보통 여기 보면 폭이 300mm 이상부터는 이렇게 업 배치 형태의 2열 접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골 H형광 기둥과 보의 강접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브라켓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라켓 타입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용접하는 것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 그것도 작업성이 되게 좋은 거죠. 작업성이 좋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용접이 아무래도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품질을 내기가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용접을 한다는 그 자체가 현장에서 브라켓 타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번에는 컬럼이 각형광관이죠. 각형광관이고 여기에 H형광보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강접합 형태를 리지드 커넥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켓 형태죠. 기둥과 이렇게 브라켓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복끼리 강하게 이음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도 기둥이 아무래도 이 기둥은 아무래도 폐쇄형 기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 접합할 때 아무래도 H형광 기둥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H형광 기둥에 비해서 각형 기둥은 이방향성에 대해서 휨 모멘트에 대해 저항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H형광 기둥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H형광 기둥이 실무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그리고 보도 H형광을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이게 개방형 단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성이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H형광을 통한 접합부 개발이 많이 개발되어 있죠.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공성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리해서 그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쓰여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제 그 작업자들이 익숙하죠. 익숙하니까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 각형 기둥과 H형광 보에는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각형 기둥은 폐쇄돼서 그래서 안쪽으로 이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바깥쪽 표면만 접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다이어프램입니다. 그래서 강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어프램을 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몇 가지의 다이어프램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여기 거더가 이제 강접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아까 H형광 같은 경우는 바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수평 스티프너를 바로 바깥에서 이렇게 용접해서 붙일 수가 있겠죠. 쉽겠지만 이거는 폐쇄형 단면이기 때문에 이걸 안쪽에 넣어서 안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불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관통형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은 이게 뭐가 관통이 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보 입장에서 보면 보가 프렌지가 이렇게 연속이 되는 거죠. 연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각형 기둥을 어디서 자르냐면 여기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자릅니다. 그러다 보면 기둥 입장에서 보면 세 등분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래 놓고 자르고 이 안에다가 다이어프램, 내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내측에 들어가는 다이어프램이라고 해서 내다이어프램을 설치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내다이어프램이라고 내측 다이어프램, 내다이어프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관통형 다이어프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안쪽 다이어프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기둥을 어디서 자르냐면 아까 위에서는 두 군데를 잘랐잖아요. 여기는 가운데를 자릅니다. 요런 가운데를 잘라서 기둥의 절단면을 하나 줄일 수가 있겠죠. 자를 잘라서 요 안으로 해서 요 네다이어프램 보의 상하 프렌지 부분에 다이어프램 수평 다이어프램 스티프너를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하고 나서 이 보에 마찬가지로 상하 프렌지의 연속성을 유지를 시켜서 요 패널존 부분에서 힘이 원활하게 강절 형태로 튼튼하게 긴결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안쪽 다이어프램 또는 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둥을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또 기둥 입장에서 보면 기둥 관통 다이어프램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기둥 다이어프램 여러 가지 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어쨌든 안쪽에서 잘라서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된 게 외 다이어프램 또는 바깥쪽 다이어프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 평면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안쪽에 각형관광 기둥 안쪽에는 뭐죠? 다이어프램을 설치하지 않고 외곽으로 이렇게 다이어프램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이렇게 힘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 다이어프램 또는 바깥쪽 다이어프램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결국 기둥과 보가 강하게 긴결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치인 거죠. 그래서 강절의 조건은 그리고 모멘트 저항 골조의 조건은 예를 들어 90도의 그 각도를 이루고 있다. 그럼 하중을 받기 전에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떤 하중을 받아요. 하중을 하면 변형을 하겠죠. 변형은 하더라도 그 부재각은 그 원래 하중을 받기 전에 각도를 90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형 전에 그 부재각과 변형 후의 부재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강절이고 그 조건이 강절이고 그 강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중력하중에 대해서는 부모멘트의 저항력을 일으켜서 저항력을 높이는 거죠. 그렇지만 또 강절은 그만큼 강하게 접합하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시공에 대한 수고 더 강하게 그만큼 또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절, 핀 커넥션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예를 든 건데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관정도선의 메가 트러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각형관관으로 이루어진 트러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상현재 보이시죠? 상현재가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하현재가 이렇게 쭉 날아가고 이 상하현재가 두 개층에 해당되고 이게 이제 와렌 트러스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접합부를 강절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강절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프램에 또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죠. 아까 뭐 네 다이어프램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 상현재의 폭과 그 외부재의 그 폭을 맞췄죠. 맞춰서 그 자체가 다이어프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상 실무적으로 반영된 예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관전도서관에 대한 메가 구조는 앞에 동영상, 유튜브 앞에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구조 계획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면 예제를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음 철골조의 구조평면도에서 점선 부분 보이시죠? 점선 부분의 철골보에 절점의 접합 형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시오. 그 대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접합 형식은 강절인 강접합과 활절인 핀접합으로 표시하시고 그 대신 가능한 강절수를 최소화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평면상의 바닥판의 형태는 똑같지만
똑같지만 그리고 걷어는 같죠. 걷어는 같지만 나머지 이제 빔의 형태를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계획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에 따라서 힘을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빔의 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접합부의 형식을 통해서 힘을 자유롭게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접합 형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핀 접합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핀 접합으로 가능하죠. 이렇게 핀 접합으로 하면 이거는 단순보가 되겠죠. 일종의 단순보 형태의 핀 접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기둥에서 어쨌든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캔틸레버 보가 되죠. 캔틸레버 보가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강절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답을 보면 강절 형태로 그렇죠? 유지를 시킨 겁니다. 단일 부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요 부재는 핀절로 캔틸레버 걷어에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B 그림을 보면 이것도 요 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보 형태로 핀 활절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보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캔틸레버 보기 때문에 강절로, 그렇죠? 강절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강절로 표시는 이렇게 표시가 됐죠. 강절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요 캔틸레버와 캔틸레버 걷어 사이를 핀으로 이렇게 빔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키면 되고 요거를 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핀 커넥션을 유지해서 이렇게 정답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좀 빔의 배치를 조금 달리 한 거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빔을 양쪽으로 핀 커넥션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요 작은 빔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대서 이렇게 그죠? 핀 커넥션으로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핀 커넥션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캔틸레버 보니까 강절 형태로 양쪽에서 이렇게 내밀어 줘야 되고 강절 형태로 그죠?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거를 또 연결하는 빔을 핀절 형태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작은 보도 이렇게 핀절 형태로 연결을 하면 그렇죠? 이런 그림과 같이 구조 계획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한 그림인데 요거는 일부러 요 빔을 캔틸레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캔틸레버가 걷어에서 이렇게 두 개를 냈는데 여기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강접으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강절로 만들어 줘서 캔틸레버 보가 세 개니까 보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인 캔틸레버보다 세 개인 캔틸레버 보가 작게 그래서 작은 부재로 만들 수 있다는 또 이점은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캔틸레버 빔이니까 요걸 지지하는 요 걷어가 비틀림이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강절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겠죠? 그래서 강절로 만들어 준 거고 그 건너편은 당연히 그냥 활절로 만들어 줘도 되죠. 그래서 활절로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 지나가는 작은 빔들은 둘 다 핀절로 그죠? 핀 커넥션으로 만들어서 이런 구조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앞에서 배운 구조물의 절점인 활절과 강절에 적용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런던의 템즈강에 있는 밀레니엄 브릿지의 구조적 고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는 그 앞 강의에서 배운 런던 아이하고 똑같이럼 그렇죠? 같이 2000년을 기념해서 기념비적으로 만든 그 어떻게 보면 그 보행자 전용 브릿지죠. 보행자 전용 브릿지로서 건축가는 로만 포스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 설계는 영국의 아랍사가 그 유명하다는 아랍사가 구조 설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레니엄 브릿지는 런던 템즈강을 건너는 보행자 전용 브릿지로서 이게 보면 개념은 컨셉은 그 과거와 현대를 잇는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 같이 뒤에 그 보이는 성당이 보이시죠? 이게 세인트 폴 대성당이고
그 세인트 볼 성당하고 그 뒤쪽으로 나와서 도로를 통해서 쭉 연결이 되면 이 브릿지를 건널 수 있는데, 이 브릿지를 건너게 되면 현대 미술관인 테이트 모던이라는 또 현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셉상 과거와 현대를 잇는 다리라는 컨셉을 갖고 지어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다리가 그 2000년에 이제 완공이 돼서 개관을 했죠. 개관했는데 이게 3일 만에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리가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린 거죠. 옆으로 흔들려서 불안감을 주니까 사람들한테 불안감이 3일 만에 폐쇄가 됐고, 그 대책으로 이제 보강을 했겠죠. 구조 보강을 해서. 그래서 한 9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약 총 91개의 댐퍼를 설치를 해서 그걸 잡았답니다. 그 진동을 잡고, 그리고 2년 후에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죠? 이 Y자형, 그 세축 모양의 Y자형 형태의 교각이 있죠. 교각이 보이고요. 그 교각 양 끝에 케이블로 각 4개의 서스펜션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죠. 서스펜션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서스펜션 케이블을 지점으로 단순보 형태의 약간의 누워져 있는 그 디귿자형 보가, 단순보 형태의 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왜 진동이 생기냐면 보통 이게 현수교죠. 교각의 이제 종류를 보면 현수교인데, 이런 현수교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계를 조금 소홀히 하면 이렇게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진동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1940년경인가요? 그쪽에 타코마 다리가 붕괴가 돼 있죠. 현수교인데 타코마 다리가 이제 그 공기역학적으로 그때는 이제 무슨 공기역학적으로 보면 뭐 공탄성적 플로터 현상이라고 그러죠. 플로터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판의 강성을 너무 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판이 이렇게 옆에서 풍화중을 받을 때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이거를 이제 플로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붕괴까지 이루어졌죠.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1940년이니까 그런 것까지 이론적으로 이제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패 사례를 겪었던 거고, 이거는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진, 레저넌스에 의해서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는 바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바람들이 있는데, 이 케이블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연한 부재로서 이게 강성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찰랑찰랑 옆으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의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걸어 다니는 보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제 막 많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다리 같은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이제 3일 만에 개관한 지 3일 만에 이제 폐쇄시키고 2년 동안 좀 엄청나게 또 보수를 시킨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역사가 있는 브릿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Y자형 교각에, 그렇죠? Y자형 교각에 여기 디귿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밑에 이제 수평재, 그 반대편에도 이렇게 경사진 약간 누워있는 디귿자형 부재가 양쪽 서스펜션 케이블 양쪽에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4개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매달려서 이런 형태로 쭉 다리를 지지하고 있고, 이런 이 부재의 디귿자형 부재에 다시 또 수평 부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조 형식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현수교나 사장교는 어떻게 보면 다리에서 많이 보이는 거죠. 다리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인데 건축구조물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건축구조물은 시공 순서상 적층공법이라고 하나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그리고 이런 부재들을 받치면서 서포트나 동바리로 이렇게 받치면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각들은 어떻게 보면 밑에 받칠 데가 없죠. 강이니까. 강이니까 받칠 데가 없기 때문에 교각을 설치하고 그 교각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동바리가 없이 건물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뭐 현수교, 사장교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건축 구조물에서는 좀 전 이런 것들이 생소하죠. 근데 또 이런 현수교 같은 경우는 구조 역학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진동에 또 어떻게 보면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을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그림이 보이죠? 여기 수평계 받치고 있는 수평계 이건 강관 각형 강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각형 강관으로 구성이 되면서 약간 테이퍼지게 단면을 변단면으로 형성을 시킨 거죠. 뭔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역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이 케이블이 단순 지지라면 이게 이제 휨 모멘트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가 휨 모멘트가 크고 단부는 휨 모멘트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단부는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크게 할 똑같은 단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구조역학적으로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H형광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각형 파이프 각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각형 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틀림에 대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유리하다는. 그다음에 이제 이 디귿자형 그 케이블에 묶여져 있는 단순부를 또 여기 보면 수평재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발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핀 구조죠. 활절로 많이 이루어진 거죠. 활절로 이루어져서 여기 보면 케이블이 이제 이렇게 디귿자형 단순부 형태가 케이블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세도 있죠. 가세도 설치를 했는데 댐퍼를 91개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디가 댐퍼라는 것은 모르겠고 그 대신 여기 보면 예측컨대 이런 부분이 댐퍼가 아닐까, 이 가세 부분의 한 부분이 댐퍼가 아닐까. 그래서 댐퍼를 통해서 진동을 흡수시키는 거죠. 그 진동을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흡수시켜 가지고 진동을 제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세조차도 수평 가세, 바람이 옆에서 쳤을 때 보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려는 것을 저항하게끔 만들어서 강성을 키워놓은 거죠. 강성을 키워놓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 케이블이 아마 연속이 되겠죠. 케이블은 이렇게 연속된 상태에서 이거를 캡을 통해 가지고, 그죠? 캡을 통해서 이거를 그 볼을 여기다가 이제 긴결을 시킨, 그리고 고력 볼트도 보이죠. 고력 볼트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서 긴결을 시킨 상태고,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세, 그죠? 수평 가세. 그 다음에 여기는 댐퍼로 예측이 되는 장치가 뭔가 있고요. 다음은 또 계속 보는데 이것도 강 쪽이 아니라 보도 쪽에 이렇게 받침부가 있습니다. 받침부가 있고 이것도 회전단이죠. 그렇죠? 여기 회전단 또는 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도 강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부재가 되게 작아요. 그렇죠? 작은 부재로 이거의 받침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수평 강성을 잡아주는 가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그렇죠? 누워있는 디귿자 형태의 각형 강관에 또 수평재가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수평재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작은 부재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런 형태의 구조 형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르주 뽕피드 센터의 구조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뽕피드 센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77년에 완공된 그 문화복합센터,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을 지낸 그 봉주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조르주 뽕피루 센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센터, 문화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건설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장같이 보이잖아요. 배관 파이프들이 막 이렇게 외관을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문화센터가 어떻게 이렇게 공장같이 보이느냐. 그렇지만 짓고 봐서는 이게 또 높이 평가가 되고 있죠. 높이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이것도 프랑스 파리의 뭐 랜드마크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또 관광객들이 또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좀 재밌는 게 파이프의 색깔을 통해서 용도들이 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흰색 보이시죠? 여기 왼쪽 면에 이렇게 흰색으로 색깔 페인트 칠 해지는 게 이게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지지 구조물이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그 흰색으로 표시된 거, 요거는 공기 공급 파이프, 그죠? 여기 보면 공기 덕트, 이것도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파란색은 공기 조화 설비, 공기 조화와 관련된 파이프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이 보이시죠? 이건 수도관이라 합니다. 수도관은 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면인데 여기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붉은색은 계단이나 그 에스컬레이터, 그 운송 시설들은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거는 다 스트럭처라 그랬죠. 스트럭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색깔이 예,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보면 천장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전기 배선이 노란색으로 또 표시돼서 색깔별로 또 용도를 결정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재밌죠. 재미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뽕피르 센터도 가보니까 활절이 많습니다. 그 당시 1977년도에 또 아무래도 시공성을 고려하고 그래서 그런지 구조 지지부의 절점을 활절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틸 로드바라고 하나요? 강봉을 가세로 많이 사용을 했죠. 외곽에. 그죠? 가세로. 그 트러스 구조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보면 가세 골조에 해당되는 거죠. 가세 골조에 해당되는데 가세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부재를 작게끔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이는 거죠. 작은 강봉에 가세를 씀으로써 경쾌하게 인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인다 그러나요?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면은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또 이렇게 매단 형태로 또 이렇게 활절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외관이 전체가 스틸로드바 강관, 작은 부재의 강관으로 가세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골조들은 활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횡력은 가세가 지지를 하고 나머지 골조는 그렇기 때문에 중력 저항용으로서 그 활절이 가능한 구조 계획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 그래서 보면 여기도 트러스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호 입장에서 보면 트러스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활절 형태의 가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또 가세 구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보였던 면은 어떻게 보면 가세 구조인데 작은 강봉, 직경이 작은 강봉으로서 가세 구조를 형성시켰다고 그런다면 이쪽 면은 강관을 통한 가세 구조를 형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면 회전단 또는 활절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캔틸레버 기둥같이 보이는 요 부재들 있죠. 요 부재들조차도 여기 보면 회전단으로 만들고 근데 캔틸레버 보가 끝단을 고정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전단으로 만들 수 있던 거는 매단 구조가 있죠. 여기 반복으로 매달았죠. 그래서 매단 구조, 끝단에 매단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일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으로 안 만들고 회전단으로 활절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보면 여기 보면 가세 구조에 보면 양 끝에 활절을 회전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캔틸레버 보라고 보이는 거 그것도 활절로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가세를 단일 부재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강관을 더블로 보내서 이중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참 계획적으로 재미있는 형태입니다. 강관 두꺼운 걸 갖고 하나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나란히 나서 만들었다는 것도 또 재미있는 구조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요 보시면 이것도 캔틸레버 보호 같은데 여기 매달려 있죠. 매달려 있어서 여기를 활절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연결된 트러스들, 부재들도 다 이렇게 활절 형태로 핀 형태로 다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에스컬레이터 형태인데 에스컬레이터 형태도 이렇게 매달았죠. 이렇게 매달은 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밑에 수평재가 이렇게 있고 이걸 매달았어요. 매단 부재가 요거를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요거는 다시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요건 또 트러스로 해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다 활절 핀 커넥션을 통한 회전단을 통해서 부재를 구성했다는 게 또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여기는 어떻게 했죠? 여기는 요 봉의 밑에 봉을 회전단으로 만들고 여기 요 바가 또 하나 있고 위에도 또 회전단을 만들어 놨죠. 저번 시간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했죠? 링크 지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면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링크 지점을 형성시킨 겁니다. 링크 지점은 이동단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디테일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회전단의 그 각 절점들이 공을 들였죠. 어찌 보면 모양상으로도 되게 좀 이렇게 예쁘게 한 땀 한 땀 예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 들어가서 찍어본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은 제가 뭐라 그랬죠? 파란색은 공기 조화 시스템과 관련된 그 배관이라고 하고 그럼 스트럭처는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트러스가 보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트러스 상현재가 2개가 갑니다. 이거 트러스가 2개가 가고요. 그 밑에 하현재도 2개가 갑니다. 강관으로 은색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껴서 또 이렇게 와렌 트러스 형태로 강관이 이렇게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러스인데 관관 2개를 한 부재를 쓸 수도 있을 텐데 2부재를 쓰고 그 사이에 그 외부재 강관을 끼워 넣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시공적으로는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게 또 재미있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상세를 찍어 놓으면 여기 막 보이시죠? 하현재에 강관 2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현재에 강관 2개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이런 디테일을 끼워서 외부재를 또 형성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또 한번 재밌어서 한번 찍어본 사진인데 여기 보면 계단입니다. 철골 계단이고 여기에 스트링거가 있는데 스트링거를 위에서 이것도 강봉으로 매단 겁니다. 이렇게 매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찍어봤는데 근데 하부에 찬 부분에 이런 구조가 사진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받침대라 그러면 강봉은 받침 역할을 못 하잖아요. 압축력을 받아야 될 텐데 역할을 못 하고 그런데 왜 설치했을까요? 이걸 스트링거를 강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나갈 때 흔들리면 그래서 이 흔들림을 방지할 목적으로 밑에서 또 이런 모양으로 인장재로서 팽팽하게 당겨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재가 옆으로 흔들림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단의 이제 스트럭처 입장에서도 좀 재미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매단 부재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봉, 그죠? 스틸 로드 바에는 강봉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접합을 시킨 거죠. 이렇게 요런 접합을 통해서 이렇게 인장재로서 이렇게 매달아서 그렇죠?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도 이제 요즘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긴 시간 동안 또 수업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